3부 4장. 형과 논쟁을 벌이는 동안 레빈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했던 사적인 고민은 다름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풀베기 현장을 살피러 갔다가 마름의 일처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애용하는 처방을 썼습니다. 농민 한 명에게서 낫을 빼앗아 들고 직접 풀을 베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노동이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레빈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풀베기에 직접 손을 대보았습니다. 집 앞 초원의 풀을 혼자 힘으로 전부 베어내기도 했던 그는 올해 이른 봄부터 농민들과 나란히 서서 온종일 풀을 베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온 이후로 그는 직접 풀을 베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형을 온종일 혼자 내버려 두는 것도 미안했고 무엇보다 형이 자신을 두고 귀족놈이 별난 짓을 한다며 비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마차를 타고 초원에 들어서서 풀을 벨 때의 그 생생한 손맛을 떠올리는 순간 그는 무조건 풀을 베러 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형과의 짜증스러운 논쟁이 끝난 후 그는 이 결심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졌습니다. 육체 노동을 좀 해야겠어. 그러지 않으면 이 끓어오르는 성질머리 때문에 내 몸이 먼저 망가지고 말 거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보든 농민들이 자신을 얼마나 어색해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풀베기에 동참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해질 무렵 콘스탄틴 레빈은 농장 사무실로 가 일과를 지시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에 사람을 보내 내일 당장 자신의 땅 중 가장 넓고 풀질이 좋은 칼리노프 초원의 풀을 베어낼 일꾼들을 소집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내 낫을 티트에게 보내서 나를 날카롭게 세워두라고 해라. 내일 아침에 가져오라고 하고. 나도 내일은 직접 풀을 좀 벨 생각이다. 레빈은 애써 어색함을 감추며 마름에게 말했습니다. 마름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그날 저녁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레빈이 형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풀베기를 시작하려고요. 나도 들판에서 하는 노동 중 그 풀베기를 참 좋아하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습니다. 전 그 일을 끔찍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가끔 농민들과 섞여서 베곤 했는데 내일은 아예 온종일 붙어서 같이 베어볼까 합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고개를 들고 흥미롭다는 듯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진짜 농민들처럼 하루 종일 벨 생각이라고? 네, 해보면 아주 유쾌합니다. 레빈이 말했습니다. 운동 삼아 하기엔 아주 훌륭하겠네만 자네가 그 고된 일을 온종일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이번만큼은 비꼬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뼈가 부러질 듯 힘들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면 몸이 기억하거든요. 어떻게든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참 대단한 생각이구만. 하지만 농민들이 자네를 어떻게 바라보겠나? 속으로는 지주나리가 참 별난 괴짜라며 비웃지 않겠냔 말일세.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풀베기란 어찌나 황홀하면서도 동시에 뼈를 깎는 중노동인지 남을 비웃거나 딴 생각을 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니까요. 그럼 점심 식사는 그들과 같이 하는 건가? 자네에게 저 들판까지 라피트 한 병과 칠면조 구이를 배달해 주는 건 모양새가 좀 우스울 것 같네만. 아닙니다. 농민들이 낮에 오수를 즐기며 쉴 때 저만 잠깐 집으로 돌아와 먹고 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콘스탄틴 레빈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농장 이리저리 지시를 내리느라 발이 묶이는 바람에 그가 정작 초원에 도착했을 때 일꾼들은 이미 두 번째 줄에 풀을 베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초원은 이미 베어진 아래쪽 풀밭이 수축된 회색빛 결을 드러내며 줄지어 있었고 일꾼들이 낫질을 시작하기 전한데 벗어 던져놓은 검은 코트 더미들이 점점이 보였습니다. 말을 몰아 초원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농민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트를 입은 채 어떤 이들은 셔츠 바람으로 길게 줄을 지어 앞사람의 뒤를 바짝 쫓으며 저마다의 독특한 보폭으로 낫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총 4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둑이 있었던 지대에 울퉁불퉁하고 낮은 풀밭을 천천히 베어 나갔습니다.
레비는 낯익은 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길고 하얀 셔츠를 입고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낫을 크게 휘두르는 늙은 예르밀이 보였고 그 곁에는 레빈의 마부였던 젊은 바스카가 넓은 보폭으로 시원시원하게 풀을 베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열의 맨 앞에는 레빈에게 풀베기의 정석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자그마치 마른 체구를 지닌 농민 티트틱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선두에서 몸을 굽히지도 않은 채 마치 낫을 가지고 유쾌하게 놀이를 즐기듯 넓은 면적의 풀을 가볍게 베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레비는 앞말에서 내려 길가에 말을 메어둔 뒤 티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티트는 덤불 속에 숨겨두었던 두 번째 낫을 꺼내 들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리. 아주 면도날처럼 서서 대기만 해도 알아서 풀이 썰려 나갈 겁니다요. 티트는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벗어 인사하고는 레빈에게 낫을 건넸습니다. 레빈은 낫을 받아들고 가볍게 휘두르며 나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한 줄의 풀베기를 마친 일꾼들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선량한 얼굴로 길가로 하나둘 나왔고 지주 나리를 보며 픽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가 그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을 얹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짧은 양털 재킷을 걸치고 수염이 없는 주름진 얼굴을 한 키 큰 노인 하나가 길가로 나와 레빈에게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보시오 나리, 일단 밧줄을 손에 쥐었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요. 노인의 말에 일꾼들 사이에서 크크거리는 숨죽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놓치지 않고 버텨보겠네. 레빈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티트의 바로 뒷자리에 자리를 잡은 채 출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지켜보겠소 마옵소서. 노인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티트가 자리를 내주자 레빈은 그의 뒤를 바짝 쫓아 낫질을 시작했습니다. 길가 근처의 풀들은 유독 길이가 짧았던 데다 아주 오랜만에 낫을 잡은 레빈은 자신에게 고정된 수십 쌍의 눈길 때문에 잔뜩 긴장한 탓에 처음 몇 분 동안은 온 힘을 다해 낫을 휘두르면서도 풀을 엉망으로 베어 넘겼습니다. 그의 뒤편에서 일꾼들의 나직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낱날 각도가 안 맞네. 자루를 너무 높게 잡았어. 그러니 저렇게 허리를 잔뜩 구부정하게 숙이고 베어야 하지 않나? 한 사람이 지적했습니다. 낫 뒷날 쪽에 힘을 더 실어야 한단께.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걱정들 말어 금방 궤도에 오르실 테니. 처음에 말을 걸었던 노인이 다시 나섰습니다. 일단 시동은 걸었구만. 어이구 날이 팔을 너무 크게 휘두르면 금세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요. 과연 지주 날이라 그런지 제 땅풀은 아주 기세 좋게 조져버리시는구만. 하지만 저기 뒤에 듬성듬성 덜 베인 풀떼기들 좀 보소. 우리 같은 일꾼들이 저렇게 일했다간 당장 모가지가 날아갔을 거요. 대열이 전진할수록 풀질이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레비는 뒷말에 일절 대꾸하지 않고 오직 귀를 열어 티트의 뒤를 쫓으며 최선을 다해 보폭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100걸음쯤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선두의 티트는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극소의 피로 기색도 보이지 않은 채 맹렬하게 전진하고 있었지만 레비는 어찌나 숨이 차고 힘이 드는지 벌써부터 이 대열을 끝까지 버텨내지 못할 것 같다는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낫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온몸에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쥐어짜내는 기분이었기에 그는 티트에게 제발 잠시만 멈춰달라고 애원할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귀신 가위처럼 티트가 스스로 걸음을 멈추더니 허리를 숙여 풀 한 움큼을 뜯어내어 낱날을 슥슥 닦고는 숫돌로 나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레비는 그제야 허리를 똑바로 펴고 깊은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바로 뒷줄을 따르던 농민 역시 분명히 지쳐 있었던지 레빈의 자리까지 다 베어오기도 전에 얼른 제자리에 멈춰 서서 낱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티트가 자신의 낫과 레빈의 낫을 날카롭게 갈아주었고 두 사람은 다시 전진했습니다. 다음 줄을 벨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티트는 부드러운 홀을 그리며 쉼없이 낫을 휘둘렀고 멈추거나 지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빈은 뒤처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그의 뒤를 쫓았지만 갈수록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한계의 순간 신기하게도 티트가 멈춰 서서 낫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옥 같은 첫 번째 긴 줄을 완전히 베어 넘겼습니다. 이 기나긴 첫 줄을 베는 과정은 레빈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중노동이었지만 마침내 줄의 끝에 도달했을 때의 쾌감은 대단했습니다. 티트가 낫을 어깨에 둘러매고 자신이 베어 넘긴 풀밭 위에 남은 발자국을 따라 유유히 출발 지점으로 걸어 돌아가기 시작하자 레빈 역시 자신이 베어낸 찬란한 공간을 밟으며 뒤따라 걸었습니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코끝에서 뚝뚝 떨어졌고 등의 셔츠는 마치 물속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행복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를 특히 기쁘게 만든 것은 이제 자신이 이 중노동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자신이 베어낸 줄이 너무 투박하고 지저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줄부터는 팔에 힘을 빼고 온몸에 체중과 리듬을 실어서 베어야겠어. 레빈은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완벽하고 매끄럽게 잘려나간 티트의 풀밭과 듬성듬성 지저분하고 불규칙하게 널브러진 자신의 풀밭을 대조해보며 다짐했습니다. 레빈이 눈치채기로 티트는 지주나리를 시험해볼 요량으로 첫 줄을 유독 빠른 속도로 맹렬하게 베어나간 듯 했고 하필 그 첫 줄의 길이 또한 무척 길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줄들은 한결 수월해졌지만 그럼에도 레빈은 농민들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한계까지 팽팽하게 쬐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어떤 잡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농민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맡은 라인의 풀을 최대한 완벽하게 베어 넘기는 것, 이 두 가지만이 그의 우주 전체였습니다. 사방에서는 오직 낫이 풀잎을 사각사각 베어 넘기는 아득한 소리만이 들려왔고 그의 눈앞에는 똑바로 서서 기계처럼 나아가는 티트의 등판, 초승달 모양의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무너지는 초록빛 풀잎들, 낱날 앞에서 리드미컬하게 고개를 숙이는 꽃대들, 그리고 저 멀리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는 줄의 끝자락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한복판에서 그는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뜨겁고 축축하게 젖은 어깨 위로 기분 좋은 차가운 감촉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낫을 가는 짧은 휴식 시간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을 가득 머금은 거대한 소나기 구름이 몰려와 굵은 빗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농민들은 길가로 가 벗어둔 코트를 주워 입었지만 다른 이들은 레빈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이 황홀한 대지의 시원함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또 한 줄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기나긴 줄과 짧은 줄, 풀질이 좋은 곳과 거친 곳이 교차했습니다. 레빈은 이제 시간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지금이 아침인지 늦은 오후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의 노동에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는데 이 변화는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도덕적 충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맹렬한 낫질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황홀한 순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모든 움직임이 기적처럼 부드럽고 가벼워졌으며 그 찰나에 레빈이 베어 넘긴 풀밭은 선두의 티트가 벤 것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럽고 완벽한 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구나, 더 잘 배워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시작하는 순간 가차없이 온몸의 근육의 비명이 느껴지며 보폭이 꼬였고 풀밭은 다시 지저분하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긴 라인을 끝마친 레빈은 다음 줄을 베기 위해 다시 초원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티트가 걸음을 멈추더니 늙은 노인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의 태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느라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지? 레빈은 농민들이 자그마치 4시간 연속으로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풀을 베어왔으며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요.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 좋네, 다들 점심을 먹도록 하지. 레빈은 자신의 낫을 티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빗방울이 가볍게 흩뿌려진
자신이 직접 베어 넘긴 그 광활한 회록색 풀밭의 결을 가로질러 코트 더미 속에 숨겨둔 호밀빵을 꺼내러 가는 농민들과 섞여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날씨 예측을 완전히 잘못했으며 대지의 소나기가 자신이 베어놓은 건초들을 흠뻑 적시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에 눈을 떴습니다. 비 때문에 건초를 다 망치겠군. 레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리. 비를 맞으며 풀을 베어놓아야 나중에 날이 갤 때 한꺼번에 긁어 모으기 훨씬 수월한 법입니다요. 노인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레빈은 메어둔 말을 풀어 타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이제야 막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레빈은 서둘러 커피를 비워낸 뒤 형이 옷을 다 챙겨 입고 식당으로 내려오기도 전에 다시 말을 달려 치열한 풀베기 현장으로 홀로 뛰어나갔습니다.